네, 지금 국회에서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주요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이번 주 인사청문회 위크입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금 어쨌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비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왜냐하면은 현 정부 들어서서 1가구 1주택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고 실거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주택을 분양권까지 포함하면 세 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실거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도 오늘 뭐 죄송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뭐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기조 발언으로서 이제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 속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어요. 예.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주택 세채 보형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엮으면 뭐가 되냐면은 앞으로 3주택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이분이 장관이 된다 한들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겠느냐. 예를 들어 3주택자 규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장관부터 그렇게 임명해놓고 누굴 지금 규제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저는 애초에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 하실 분이 이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굳이 이런 인사를 선택했을까?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참 이게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저런 사람 지명하느냐고. 예.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또 검증하다 보니까 정말 다주택자였던 건 아니었던가. 모두가 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럴 만한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저런 상황이 아니었었던가. 그러니까 일종의 8, 90년대 뭐 이런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일종의 도덕적인 어떤 금기가 되지 않았던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 저런 식의 투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골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말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지금 이제 50대나 40대 후반부터 그 세대들은 아마 그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좀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아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된 것인지 국민들이 한번 역추산을 해보자고요.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하겠다고 국민들이 사실상 다주택하면 나쁜 거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교육해왔잖아요. 팔 시간도 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을 임명했다는 걸 봤을 때, 자,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딱 이분 들여다보면은 뭐 간단한 자료만 봐도 다주택자네.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내가 책임 안 지려면 위에다 올립니다. 예. 다주택자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후보까지 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정도는 오케이다라는 답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인사수석일까? 아니면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일까? 아니면 그 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있을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무자가 이걸 가지고 내 선에서 찾아보니까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괜찮다고 넘어갔을 리는 없거든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어느 레벨에서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게 누군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밝혀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비슷한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필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우리 최순실 때도 그렇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한 인사들이 나왔을 때 다들 의심했죠. 아니 저것도 검증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뭐 황표정치 비슷하게 내려온 인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는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는 차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본인과 관련된 논란을 의식한 듯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일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후보자 뭐
최 후보자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대부분 검증 7대 인사 검증 배제 원칙이 걸립니다. 복수로도 걸리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유명무실한 기준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왜 정한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나름 청와대는 회피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보여요. 제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7대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게 2017년 11월인가 발표한 거잖아요. 그때 발표할 때 아니 사람을 고르려고 하니 너무 고를 사람이 없습니다. 네. 고를 사람이 없고 또 계속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니 그러면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을 시점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을 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르려고 하니까 이 정도 장관 후보자쯤 되는 사람들 보니 다 그런 거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기회라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최소한 걸리는 사람들만이라도 검증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은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 이전에 이루어진 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쓸 때는 위장전입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굳이 시점을 네, 굳이 그 기준을 예. 가지고 2007년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청와대 소명을 할 때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했으니까 네. 그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인식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기 내각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되는 상황이 될 텐데 예. 좀 우리가 인사를 낼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감동적인 인사 이런 거였거든요.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을 갖는 장관 후보자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집어넣었더라면 예. 이번 전체 내각을 꾸리는 데 있어서 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면은 사실 1,400명의 자문진을 무슨 포럼 만들어서 꾸렸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사실 불안했어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무슨 무슨 특정 장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요 저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한 자리 줘야 된다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는 예. 저분들이 드러났든 드러지 않든 간에 어떻게든 선거에 도움을 주는 인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 문제를 화끈하게 풀어내려고 하면은 철학 자체를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5, 60대 되신 분들 중에서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넘기신 분들 중에서 그 시대에 투기를 안 한 분이 없다라고 예. 한다면요. 과감하게 프랑스처럼 30대 장관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정도의 아까 감동을 준 인사라 표현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파격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은 본인이 세우는 도덕적 기준 자체가 앞으로 계속 희화화되는 꼴을 볼 겁니다. 옛날에 대선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0몇백 명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기가 이름 얹었던 사람들한테 왜 이런 보훈을 한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와서 국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내일쯤이면 아마도 이야기할 게 풍부하게 많아질 것 같고요.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금 영장 심사 중이거든요.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권남용하고 업무방해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좀 산하기관장을 인사를 할 때 예.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람들 강제로 교체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제로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었는가.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업무방해는 원래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잘 안 안 되고 돼.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민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한 업체이긴 하지만 네. 그 업체 대표로 가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 이사를 그러니까
정식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의 그 업무를 방해했느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부 문건이나 뭐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최근 이슈를 짚어보자면 윤영찬 전 수석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한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 부분이 이중잣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그러니까 어떠세요? 전형적인 이게 저는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의 항변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저도 이제 택시 운전하고 다니지만 운전하다 보면요. 신호 위반해가지고 나 혼자 걸리고 쟤는 안 걸리지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신호 위반했는데 걸렸는데 쟤는 안 걸렸으니까 이거 경찰이 완전 부패한 조직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이런 식의 변명은 본인이 물론 지금 야인 신분이지만은 정권에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직권 남용에 대해 가지고 이거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향을 나눠가지고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유죄 받고 지금 뭐 조윤선 장관도 감옥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그 정도로 기준을 격상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 안 주는 거랑 사람 자르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사람 자르는 게 더 중요한 죄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를 자기들이 격상시켜 놓고 적응 못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루어졌던 일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일이냐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른바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사람,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 안에 글 하나 썼다 그래서 SNS에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불이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른바 이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예. 잘하는데요. 정무직을 교체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새롭게 정권에 맞게 좀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절차들이 뭐 이전에도 사실은 다 있었던 과정이고요. 뭐 특히 제가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당시 언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문화부에서 했었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제 경험과 같이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는 거죠.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의 임기를 과연 얼마나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을 얼마나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국정 철학에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얘기하는 절차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난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아니 그러시라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정무직 인사는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임 이사라든가 이런 이사진을 산하기관 이사진을 공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공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 면접 팁을 질문지라든가 준다든지. 예. 예,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먼저 밝혀야 돼요. 자기들 똑같이 하겠다고 할 건지 아니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할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하겠다고 이미 했으니까 이미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우리 앞으로 똑같이 하겠다 선언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잘 기억해보면 KBS 사장 정현주 씨 쫓아내려고 했을 때 자꾸 하나 갖고 엄청 싸웠습니다. 임명권이 있느냐, 임면권이 있느냐, 네. 임명과 면직권한이 있느냐를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본인들의 원칙과 철학이라 밝힌 게 뭐냐면은 임기 보장해야 되고 면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본인들의 환경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직 환경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을 본인들이 적용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애매모호한 이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당한 피해자라고 제가 얘기를 예, 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기가 남은 사람을 어디까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보장해 줄 것이냐, 임기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디까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선이 굉장히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바뀌었는데 실제 모든 기관장이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정부에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너무 딱딱한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기가 남아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원칙상 맞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임기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럴 때 임기 남아있을 때 흔히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감사 들어오는 거예요. 예. 특별감사. 저도 특별감사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실제 원칙을 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현 정부에서 비판을 비껴가기 어려운 측면은 그리고 또 현 야당도 비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야당 그렇게 다 자기 정권 잡았을 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마치 블랙리스트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 정부에 있어서 해왔던 관행에서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이번 정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권 출범했을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물론 정부가 특정 표정 감상은 아니겠지만은 뭐 방송사 사장들 전부 다 뭐 법인카드 쓴 거 내역 갖고 전부 다 이렇게 터뜨리고 해가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진 않을 거다. 결국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똑같은 인사 전횡을 했었고 그게 2년이 지나가지고 뜻하지 아니하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이제 밝혀져가지고 지금 이제 벌 받을 때입니다. 지금 와서 뭐 우리가 더 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웃기는 거죠 보면은.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우린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거만큼 있을 벌 거예요. 받으면 돼요. 과거만큼 잘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구속되면 돼요 이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검찰이나 이런 관행, 나빴던 악습 이런 걸 좀 끊어내고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런 높아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와 권력 잡고 난 다음에의 차이예요, 이게. 예. 보통 권력 잡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비판을 쏟아내요. 예.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막상 권력을 잡고 그걸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권, 모든 정권은.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때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같이 권력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럴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권력 운영하는 방식, 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난 정부 얘기를 하고 예. 이러면 그렇게 지난 정부의 책임을 돌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었다고 보고 그걸 못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걸 실제 현실하고 했을 때 어디까지 용인받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도 참 비겁한 게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윤영찬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 공간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여권 측 인사들과의 교감이 없이 했다 그러면 이분도 참 황당한 분이고 저는 이게 그렇게 진행됐다 그러면은 전공법이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아까 말했듯이 인사 원칙을 명쾌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예. 이미 내가 묻어 있고 이제 벌 받을 이제 수사돼 가지고 구속영장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벌 받겠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뜨겁죠 이게. 네, 한밤 출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64살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하냐. 죽어도 조국의 뼈를 묻을 생각이다. 그러니까 도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설득력이 좀 64살이라고 하는 것 있다고 때문에 더 보시나요? 반발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연금도 못 받을 나이에요. 64살이면은. 네. 근데 뭘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도피하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한중 그 검찰 과거사위 예. 위원장 대행이 예. 지금 위원장이 그만둔 상태라서 위원장 대행이 오늘 회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을 뭘로 보느냐. 지금 판사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거 안 받고 지난번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네. 또 이번에는 또 태국으로 나가서 쉬겠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했는데요. 그냥 정황상으로 봐도 딱 보여요. 가족이 전화해서 출금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봤다고 하죠. 예. 그리고 인천공항에 나가는데 비행기표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나가가지고 한 10시 반쯤에 나가서 금요일 밤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네, 금요일 밤이고 업무 다 검찰이나 법무부 업무 다 다 끝난 끝났을 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반에 나가서 12시 자정 조금 넘는 네. 비행기표를 끊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좌석이 있다는 것까지 다 확인했고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 나타났을 때 검찰이나 법무부가 대응할 시간이 요 정도 시간이면 굉장히 짧고 촉박하다. 대응하기가 어려울 예. 것이다라는 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부 차관까지 했으면 그다 파악하고 그나마 뭐 2분 전에 제지가 됐으니 망정이지 저는 태국 갔으면은 앞으로 뭐 조사에 전혀 응할 가능성이 없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왕복 티켓 얘기도 하고 짐도 단출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던데 10시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나요? 그건 나중에 걸렸을 때 하기 위해서 네. 미리 그렇게 해놓은 거고 사실 비행기표 왕복으로 끊어도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편도랑.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으로 이제 진심을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뭐 영구 도피의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수사 기간 동안 도망가 있으려는 의도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좀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그러니까 현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이죠. 충분히 보고받고 다 알았을 거라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까? 보고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차관이 성상남 문제 그 추문에 휩싸였어요. 네. 그러니까 차관 인사를 내기 전부터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실하고 경찰하고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을 벌이고 싸웠잖아요. 구두 보고 서면 네. 보고 2013년 4월에 예. 임명하고 난 다음부터 서로 간에 막 책임 떠넘기기 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는 당연히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차관까지 지냈던 인사가 검찰 수사 받고 뭐 무혐의 처분까지 받는데 법무부 장관인 걸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고요. 민정수석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다만 어디까지 누가 그러면 압력을 행사했느냐? 예. 뭐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수사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경찰 수사 라인들 다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예. 그거는 뭐 최근에 의혹 제기가 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이렇게 착 쳐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아니면 민정수석실이든 이런 청와대 입김이 행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의중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역할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투기 의혹에 있어서도 지금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리다 보면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기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기보다 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올려도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거는 임명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수사를 통해 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 곽상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장관이라든지 몰랐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하지만
그들도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얼마나 있습니다. 개입을 했느냐 정도. 계속 올려야죠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이런 거 의혹 들어오면은 나는 모르겠으니 위에서 판단해라 올려야죠. 근데 올리면은 다 안 계신 감옥에 다 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뭐 살아있는 권력으로 굉장히 힘이 셌을 시절이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차관 인사 냈을 때부터 이건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당시에 네. 두 사람이 학교 동문인데다가 바로 최동욱 총장하고 동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동욱 총장하고 그리고 김학의 예. 차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마 한혜 선배인가 예. 뭐 이런 걸로 알고 1년 있어요. 차이죠. 근데 또 고등학교는 또 선후배가 뒤바뀌어 있어요. 맞습니다. 김학의 차관하고 황교안 총리가 김학의 차관이 오히려 더 선배요. 예.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공안통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내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을 누가 공안통으로 똑같이 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왔었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도 그 당시 황교안 장관도 봤을 땐 이거 수사 검찰을 얼마나 오래 해봤는데 이걸 내가 뭐 덮을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테고 그렇죠. 정치적인 판단을 그냥 위에 낚였을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황교안 장관이 그 당시에 직을 걸고 김학의 씨를 자르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물을 수 있겠으나 저는 뭐 부작위에 대한 이분이 결정해서 야 내가 내 선에서 오케이 이거 임명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이제 상식선의 이야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고 압박을 네. 했다고 하는 의혹이 그동안에 제기가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증언도 있고요. 그러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예. 청와대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실형 나오는 거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은 뭐 했는가? 법무부 장관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 있어서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의중을 읽어서 법무부 장관도 일정하게 권한을 행사했을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묵시적으로 청와대가 하니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인지 아니면은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도 같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인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주제가 아주 뜨거운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학의 특검 합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합니다. 또 김학의 특검과 우리가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 저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헷갈렸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문에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하자? 그게 무슨 얘기지라고. 특검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뭐 김경수 지사 구속까지 시켰는데 예. 뭐 더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 말실수가 아닐까 아마. 저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이제 좀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었던 건 손혜원 의혹이라든지 예. 뭐 이런 아주 신선한 것들이 있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요. 드루킹 특검 철진한 걸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저는 실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실언에 가깝다. 네. 요즘 뭐 무슨 특검이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네. 특검 공포탄을 자꾸 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검찰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특검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특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만큼의 정치적 파장과 그리고 현재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 그동안에 특검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게 뭐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 정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결국 이제 그 합의의 산물로 정치권에서 그래서 특검을 한 거잖아요. 예. 그만큼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1심 판결을 보면 또 그렇게 중한 사안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보였던 거니까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뭔가 의혹만 제기되면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건을 뭐하러 특검을 합니까? 예. 검찰 수사하면 되는 거지. 예. 그걸 특검에서 도대체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참 좋은데
좀 그만한 사안과 경중을 좀 따져가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까지 균형감까지 좀 고려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예. 여권이 얘기하는 공수처라는 게 사실상 상설특검의 형태를 띠는 것과 마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결국 권력에서 독립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원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자유한국당은 또 묘하게 특검은 되게 좋아하는데 또 공수처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전인수격으로 이 특별수사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매 한 가지의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자신들을 향해 겨눠지는 칼은 항상 아프게 본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아예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야당의 권한을 주는 식으로 해서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발언 아마 실언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라는 발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사퇴하라라는 서명을 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를 비판한 것이다라는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말장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해명을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을 할 때 그 맥락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반민특위라고 하는 친일파 청산, 친일 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 출범을 했었는데 예.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는 뭐 위법하다, 뭐 위헌적이다 이렇게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또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사실은 그거 활동 방해하면서 테러 저지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가인 김병로 선생이 당시 이제 대법원장이었는데요. 그 불법 아니다 이렇게 옹호까지 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때 제대로 친일 청산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일 과제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아프게 갖고 왔다고 하는 걸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걸 반민특위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았느냐. 당연히 그건 역사적인 팩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인식도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걸 해명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해명하고 또 뭐 독립운동가들이 또 실제로 그 당시에도 독립운동 하셨던 100세 넘은 분이 와서 비판까지 하시면은 차라리 그때 내가 반민특위를 설명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좀 잘못 이해하거나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우롱하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주어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옛날에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그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새로운 여전사가 나타났다. 전투력이 정말 세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근데 이번에 또 약간 역시나 하는 상황이 터진 게 이건 굉장한 말실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거 반민특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저는 굳이 나경원 대표가 이걸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반민특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반민특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런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정해서 입장을 발표했으면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와서 뭐 반문특위다. 저는 반문연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반문특위라는 단어 자체는 뭐죠? 이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급조된 단어로 왜 해명을 하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 저는 뭐 예전에 좀 쓰이던 말이라 그러면은 말이 네. 헛나왔다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좋아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하려다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어떤 자꾸 이제 뭐라 될까요? 말실수. 예를 들어 과거 5.18 그 논란 때부터 해서 있었던 말실수 아직도 누적되면은 징계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예. 이게 지금 선거 1년 앞두고 터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고 그런데 나중에 선거 때 가지고 상대편이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 계속 터질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제 이 전략을 세우자면은 제가 민주당이라면은 계속 자유한국당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반민특위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럽다 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 때 뻥뻥뻥 터질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한테는 야 이렇게 모든 지뢰를 깔아놓으면 다 밟고 오는 정당이 어떻게 수권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라는 것이 사실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사실 일본 속담을 인용해서 좀 그런데요. 네. 전투가 끝난 뒤에는 투국군을 고쳐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느슨해져가지고 긴장 풀어놓으면 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긴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야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전투력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야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여권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또 그게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떤 뭐 설화가 나오거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이 있었던 시절에 예. 그때 당에 그 뒤에 그 플랜카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써놨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선봉에 서서 굉장히 지금 역할을 뭐 보수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무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그걸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예. 또 대처할 건 또 대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5.18 문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젠더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 잘 알아서 그런데 예.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근 예전에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런 어떤 반민특위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저는 지뢰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 빨간 깃발 다 꽂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꽂아놓으면. 근데 이거 건드리지 말 것. 꽂아놔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지만 그거 밟으라는 의미인 줄 알고 계속 가서 밟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선거 앞두고 이런 것이 터진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지금 안 그래도 보수 진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장 방문했을 때 경호원들이 기관총을 든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찍혔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총을 든 그 경호원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느 예. 나라 대통령 정상 경호하는데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무기를 소지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이 아니고 그 근접 경호보다 좀 떨어 있는 장소에서 그 경호를 하는 경호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접 경호하고 좀 달리 경호를 하기 때문에 무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국민을 적대시하고 특히나 뭐 하태경 의원이 지금 뭐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면서 얘기하는데 대구 가가지고 마치 국민을 대구 시민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뭐 정치적 공세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공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 처음 갔고요. 네. 오래간만에 사실 대구를 가서 좀 굉장히 신선했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반응이 이번에 하태경 의원 공격을 시작한 이후로 사실 많이 상쇄된 게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 공세는 공세대로 뭐 하더라도 네. 그 경호원이 그 총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보인 게 이제 좀 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가렸으면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 안 됐지 않았겠느냐, 위압감 주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표한 정도면 되지. 네. 그걸 막 뭐 공격적으로 막 전투력까지 높여서 공격할 거리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청와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지만 저는 청와대가 그런 이제 공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발표를 할 때 대변인이 아이고 그 옷으로 가려야 되는데 옷이 또 제대로 좀 못 가려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여유 있게. 예. 예. 그렇게 하면 훨씬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네. 거라고 저 생각해요. 사단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전날 계셔야 되는 곳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날 저는 대전에 현충원에 갔었는데요. 예.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문에 이제 천안함 산환 장병들이 이렇게 다들 위로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메시지 하나 띡 남기시고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신 거죠? 예, 로봇 산업 박람회 가신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게 항상 이번 정부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인데 저건 로봇이 먼저다 하다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날 서해 수호날 행사 가셨으면 보수층에서 그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전 칠성시장 간 거 뭐 잘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김의겸 대변인 그 반박한 거 보면은 무기를 지니고 경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랬는데 누가 뭐랬습니까? 당연히 무기가 있겠죠. 무기를 보여주면서 경호하는 거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을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우롱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너무 저도 황당해가지고 마침 어제 전 정부에서 근접 경호 최고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아 만나셨어요? 예, 말이 안 된대요. 예, 말이 안 돼. 저 분은 물론 얼굴은 노출 안 됐지만은 그분이 파악하기로는
군대에서 이제 군에서 파견된 인사일 텐데 예. 그분들 같은 경우 철저히 교육받고 하는데 이 기관 단총이라는 거는 보통 이 테러리스트와의 교전 거기에 갑자기 막 어떤 테러 단체가 뛰어들 정도의 교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거기서 뭐 근접경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권총 정도를 휴대하고 하는데 왜 저걸 노출시켰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혹 제기예요. 거기에 해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과서적인 방식이면은 교과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건데 박근혜 정부랑 그 이명박 정부에서 한 사진 찾아오라고 했더니만은 못 찾으니까 무슨 뭐 국제 행사 경호하는 사진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봐라 기관 단총 들고 있지 않느냐. 시장 갔을 때 들고 온 사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관 단총을 뭐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비난 안 여러 해요, 가지 그거는. 경우 원칙에 관한 부분일 거고요.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요 특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겹, 3겹, 4겹씩 네. 경호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있다고 우리가 뭐라 하기보다는 예. 그 과정의 부주의 정도를 얘기하면 되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